네, 2025년 2학기 비즈니스랩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한 학기 동안 비상장 기업의 가치 평가와 엑신 멀티플의 정합성 분석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한 학기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어, 세부적인 소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완적 가치 평가 모형과 사모투자 딜 사례를 중심으로 해당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진행한 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용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용어로는 보완적 가치평가 모형, 할인 현금 흐름 모형, 엑신 멀티플, 사모투자, 유사상장사, WACC, 자본 가중 평균 비용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진행한 연구는 국내 비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전통적 할인 현금 흐름 모형인 흔히 DCF라고 불리는 모델과 그리고 강영구 교수님이 작성하신 보완적 가치평가 모형에 대한 논문에서 진행한 어, 분석을 제가 실제 사례에 적용을 해서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사례 기업으로는 최근 올해 여름쯤 딜에 대해 공개가 되었던 블랙스톤의 투자 대상으로 알려진 준호 헤어를 선정을 했고 글로벌 상장사 데이터와 국내 공시 자료를 이용하여 유사 상장사를 스크리닝하고 해당 자본 비용과 멀티플을 추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후에 발표를 진행을 하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가치 평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상장, 비상장 기업 여부를 막론하고 의사결정, M&A, 그리고 사모투자 거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CAPM에 기반한 DCF 모델이 미래 현금 흐름을 적절한 할인율로 현재 가치로 가져오고 기업 사치를 기업 가치를 산정하는 표준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어, 특히 사모투자 거래에서 투자 종료 시점의 매각 가격을 설정할 때 액신 멀티플을 가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어, 논문에서도 지적하는 바와 같이 DCF와 멀티플을 단순히 결합하는 기존 관행에는 한계점들이 존재합니다. 선행 연구인 다모다란의 2012년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DCF를 이용 시 종료 시점의 가치, 터미널 밸류가 전체 가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며 장기 성장률과 할인율의 작은 변화가 기업 가치에 과도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액션 멀티플을 피어 평균이나 과거 거래 수준에 맞추어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동일한 가정 하에서도 DCF가 산출하는 현재 가치와 멀티플이 암묵적으로 내포하는 가치가 서로 일관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수식을 보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 연구는 비상장 기업인 준호헤어 그룹을 사례로 선정을 했고 유사 상장사 기반 피어 스크리닝을 통해서 베타와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을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전통적인 DCF 모형과 어, 강효규 교수님이 작성하신 논문의 보완적 가치 평가 모형의 방법론을 이용을 해서 두 방법론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 DCF가 암묵적으로 내포하는 수준과 보완적 가치평가 모형이 요구하는 자기 일관적 PD 수준의 괴리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향후 기업 가치평가에서 엑시 멀티플 과정과 종료 시점의 가치 설정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적인 DCF 모델을 사용을 하면 종료 시점의 가치가 전체 가치의 60에서 80%를 차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어, 그리고 여기 나온 선행 연구에서도 연구 성장 모형이나 엑시 멀티플을 활용할 때 장기 성장률과 할인율의 조합이 거시경제, 여건, 산업 구조가 일관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근거가 부실한 상태로
임의의 멀티플 배수를 가정을 하고 DCF 결과에 더하는 방식으로 종료 시점의 가치를 산정하게 되면은 DCF가 갖는 이론적 강점이 약화되기도 합니다. 종료 시점의 가치가 전체 캐시플로우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크게 됩니다. 방법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모투자 거래 사례를 대상으로 보완적 가치평가 모형을 실제 딜 사례에 적용 가능한 형태로 재구성하고 전통적인 DCF 모형과의 정합성 차이를 검증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DCF 모델의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CF 모델이란 말 그대로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이기 때문에 미래에 기대되는 현금 흐름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가져와서 그것을 더한 것을 기업의 가치로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현금 흐름을 unlevered free cash flow로 현금 흐름을 사용을 했고 WACC를 할인율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밸류는 영구 성장에 기반한 종료 가치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사용한 unlevered free cash flow는 다음과 같이 세후 영업이익,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 상각비, 그리고 케이펙스 투자, 그리고 네트워킹 캐피탈로 구성을 하였고 터미널 밸류는 다음과 같은 식을 사용을 해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의 핵심인 보완적 가치평가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해당 논문은 전통적인 DCF 모형이 액신 멀티플 과정과 내재 가치 간의 재기적 불일치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했고, 그에 따라 앞서 말씀드렸던 PD라는 비율을 설정을 해서 보완적 가치 평가 모형을 제시하였습니다. PD란 무엇이냐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가격을 배당 혹은 배당에 준하는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나누어서 정규화한 비율을 Price Dividend Ratio라고 정의했습니다. P0와 D0는 현재 시점의 가격, 배당 또는 현금 흐름입니다. 그래서 배당이 일정 성장률 G로 성장한다고 가정을 하고 전통적인 DCF 관계식의 양변을 D0로 나누면 다음과 같이 식이 정리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R은 할인율이고 WACC를 할인율로 제가 사용을 하였습니다.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다 추정치 혹은 근거를 가진 하한 상한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근거를 가지고 추정치를 사용하고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뒤에 진행을 하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PD0에 대한 식에서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PD0가 좌변으로 가고 그것을 구하는 식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식 6에서 성장률 G, 할인율 R, 예측기간 T, 핵심 멀티플 알파라는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서 일관된 PD 고정점 값을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해당 조건을 만족을 하면 이 식에 대한 반복 대입을 통해서 동일한 고정점의 수렴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폐형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화식의 형태로 반복을 통해서 수렴을 시키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반복을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값 PD0를 설정을 하고 여기 나오는 식치를 반복을 해서 수렴값을 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식에 대해서 대입을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변에 있는 K에 0을 대입을 해서 그 다음 지점의 값을 도출하고 그 다음 시점의 값을 다시 우변에 넣고 대입을 하고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면 수렴하는 값이 도출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동일한 현금 흐름과 할인율 하에서 액션 멀티플 가정이 DCF 결과와 어떻게 연동되어야 논리적으로 정확한 가치가 산출되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베타를 산출하게 된 피어 스크리닝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기업은 준호 헤어이기 때문에 국내 비상장 미용 서비스 기업입니다. 어, 그리고 헤어 살롱뿐만 아니라 화장품 유통 그리고 다른 기타 서비스업도 같이 영위합니다. 이에 적합한 피어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학교 DB 기관 계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컴퓨스탯에서 노스 아메리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1차 유니버스를 구축했습니다. 어, 그렇게 산업 지역 필터링을 통해서 글로벌 상장사 피어풀을 구성을 했고 이후 단계에서 사업부 구조, 규모, 성장성 등을 추가로 반영해서 최종 피어 그룹을 도출하였습니다. 어, 첫째로 북미 주요 증권거래소 NYSE, 나스닥, 아멕스 기준 보통주를 스크리닝했고 두 번째는 산업 분류 기준을 이용했습니다. GICS 인더스트리 그룹 중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코드로 미용, 개인 서비스, 비제, 리테일과 같은 기업들이 걸려들 수 있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재무자료는 2020년에서 2024년까지 5개년 데이터를 사용을 하였고 이 기간의 재무 변수들을 기업별 중앙값을 산출하여 구조적 특성을 대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준호 헤어는 계열사가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서 헤어 살롱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구조도 가진다고 제가 언급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기업별 고유 세그먼트를 고려해서 세그먼트가 단일인 기업들은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단일 세그먼트에서 매출 비중 90%를 초과하는 기업은 배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구체적인 제가 스크리닝을 진행한 방법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크리닝을 통과한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정량적인 방법을 도입을 하여서 마지막 최종 스크리닝을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사용한 방법은 코사인 유사도를 이용하였습니다. 어, 제가 밸류에이션을 진행한 사례 기업과의 재무 구조의 유사도를 보기 위해 정량적인 방법을 도입하였습니다. 매출, EBITDA, KPX를 벡터로 구성을 해서 코사인 유사도를 이용하였습니다. 19와 같이 X라는 3차원 벡터를 이용해서 유사도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유사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상위 30개의 기업을 1차 피어 그룹으로 선정을 했고, 이후 성장률, 수익성, 자본 구조 등 추가 지표들을 검토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레버드 베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드 베타는 WRDS에서 제공하는 베타 수트를 이용을 해서 베타를 산출을 하였고, 그 레버드 베타를 각 기업의 실제 자본 구조를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례 기업과의 비교를 위해서 언레버 베타로 다시 조정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각 피어 기업의 장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 시가총액을 추출을 해서 여기 있는 식과 같이 어, 넷 뎁트를 산출을 하였고 그것을 이용을 하고 시가총액을 이용을 해서 DE 레이시오를 산출하였습니다. 그렇게 산출된 값을 이용을 해서 언레버 베타를 각 기업에 대해서 산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언레버 베타를 다시 이제 제가 밸류에이션을 진행하려는 사례 기업의 목표 자본 구조를 적용을 해서 리레버럴드 베타를 산출하게 됩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제가 진행한 것은 어, WACC 값을 도출하기 위해서 베타를 산출을 해야 하는데 사례 기업의 목표 자본 구조도 반영을 해야 되고 스크리닝된 피어 기업들의 구조도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정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 기업 목표 자본 구조에 맞게 리레버링 하여서 딜에 적용할 자기 자본 비용을 추정을 했고
그렇게 하여서 최종적으로는 WACC 값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제가 WACC 값을 산출을 할 때 자기 자본 비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확장된 CAPM 구조를 따랐습니다. 통상적으로 CAPM이라고 하면은 위험 수익률 그리고 베타 그리고 시장 수익률이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이제 추가적인 텀들이 더 붙게 됩니다. ERP는 시장 주식 위험 프리미엄 그리고 SP는 규모에 대한 프리미엄. 해당 제가 진행한 사례 기업은 비상장이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규모 프리미엄을 고려하였습니다. CRP는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자체적인 위험 프리미엄, 그리고 IP는 비유동성 프리미엄, SP는 거래에 대한 특수 위험 프리미엄을 고려하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행을 할 때 비유동성 프리미엄이나 거래 특수 위험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 선행 연구 관례에 따라서 비유동성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앞에 존재하는 CRP나 ERP, SP에 녹아든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없다고 가정을 하였고 거래 특수 위험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량적으로 도출할 근거 자료가 부족하여 없다고 가정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세율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25%를 가정하고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진행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15개가 선정이 되는데 여기서 유사도가 높은 수준으로 상위 5개를 실제 피어 집합에 이용하였습니다. 제가 정량적인 방법인 코사인 유사도를 이용해서 진행한 스크리닝의 결과 가장 유사도가 높은 기업 기준으로 에스티로더, 엑스피디아, 킴벌리, 달든 그리고 프락터와 같은 기업들이 걸려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산출된 WACC는 약 9.8% 정도로 산출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진행한 밸류에이션에서 주노 헤어, 즉 주노 뷰티 관련 계열사를 통합했을 때 주노 뷰티 그룹의 기업 가치는 약 3,700억 정도로 산출되었습니다. 이때의 EV 에비타 출구 배수는 멀티플이 약 8배 정도 수준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어, 에비타 종료 시점의 에비타는 약 535억, 그리고 가치는 약 4,375억 정도로 산출되었습니다. 구성 비중 측면에서 보면 명시기간 UFCF PV가 전체 기업 가치의 약 30%, 그리고 종료 가치의 현재 가치가 약 70%를 차지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앞서 제가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전통적인 DCF 모형에서 자주 관찰되는 패턴과 유사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에서도 전통적인 DCF 모델을 적용하면 터미널 밸류 가정이 매우 큰 영향을 전체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당 논문에서 제시하는 보완적인 가치평가 모형을 적용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정점을 찾습니다. 고정점을 찾고 앞서 제시했던 반복 알고리즘을 적용하게 되면 어, 18.5405에서 시작해서 업데이트를 반복함으로써 특정 고정점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렇게 반복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수십 회의 반복 이내에서 오차 비율이 점점점 줄어들고 실제로 25회를 넘어가게 되고 점차 30회를 넘어감에 따라서 오차율이 거의 0%로 실제 수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 논문에서 제시했던 이론적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고
고정점에 대해서 해당하는 일관된 기업 가치는 약 3,135억 원으로 수렴하였습니다. 이는 초기 전통적인 DCF 모델에서 산출한 기업 가치보다 낮은 가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DCF 가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논문에서 제시하는 가치 평가 모델을 적용하게 되면은 합리적인 기업 가치는 약 3,135억 원 수준으로 조정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행한 연구에 대한 주요 시사점을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통적 DCF 모형과 액션 멀티플 접근의 결합을 적절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사용할 경우 논리적 불일치를 내포할 수 있다는 점을 실제로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료 시점의 가치가 전체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보완적 가치 평가 모형을 적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일치시킬 수 있고 그 가치의 비중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치평가 모듈형을 적용한 결과 동일한 unlevered free cash flow 경로와 할인율, 성장률, 그리고 기간 설정 하에서 내부 일관적으로 요구되는 고정점과 실제 DCF 결과가 암묵적으로 가정하는 실제 PD 값 간의 괴리가 약 18%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가치평가 모형을 보완적 가치평가 모형을 적용한 결과 수십 회의 반복 이내에서 오차율이 줄어들고 수렴하는 것을 실제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액션 멀티플 가정의 조정 방향에 대해서 정량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동일한 현금 흐름 궤적과 할인율, 성장률 하에서 고정점이 요구하는 기업 가치 수준이 DCF 결과보다 상당폭 낮게 나타날 경우에 이는 대체로 종료 시점의 터미널 밸류 피어 그룹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었거나 명시기간 내 성장률 가정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신호로 볼 수도 있게 됩니다. 반대로 실제 PD 값이 고정점보다 낮게 된다면 원래 전통적인 DCF 모델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가정을 하고 있거나 피어 그룹이 실제 거래 조건보다 높은 멀티플을 반영하는 경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경우에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전통적인 DCF 모델에서 종료 시점의 가치가 비중이 너무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모형은 액션 멀티플 수준을 상중하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별로 일관된 가치 범위를 산출하는 보정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진행한 연구는 단일 거래 사례에 대해 기반한 분석이라는 한계점을 가집니다. 또한 해당 딜이 미용 서비스 관련업이라는 하나의 업에 한정된 적용이기 때문에 실제 다른 업에 적용하게 될 경우에 괴리 수준이 이와 유사하지 않을 수가 있고 더 크거나 더 작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렴에 대한 정도 혹은 괴리에 대한 논리가 이와 같은 사례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장 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악할 수 없는 정보들도 존재하여 현실적인 한계가 불가피하였습니다. 또한 어, 비상장 기업에 대해서 단일 기업이 아닌 여러 계열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연결 회계를 제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계 처리할 정보가 부족하여 완벽한 연결 회계까지는 진행할 수 없어서 정보를 수집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결 회계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기사에서 얘기하는 딜 사례의 가치와는 차이가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성장률과 할인율에 대해서 상수를 가정한 구조로 진행을 하였고 어, 본 연구도 단순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수 성장률과 할인율을 사용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이제 단계별 성장률 혹은 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할인율 그리고 또는 스토캐스틱을 도입한 확장 모형으로도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해당 논문에서 제시했던 추가적인 확장 옵션이 들어간 모형을 본 연구에서는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주노뷰티 그룹은 점포를 확장하고 있고 신규 브랜드를 계속 론칭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성장 옵션이 존재하여 반영을 할 수 있겠으나 해당 정보가 공개되지가 않고 감사 보고서가 존재하지 않아 실물 옵션 확장에 대한 시나리오는 고려하지 못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진행한 연구에 대한 한계점 및 결론을 말씀드렸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년 2학기 콘트랩 기말 발표를 맡은 정보시스템학과 노현수입니다. 저는 DCF 모델을 보완한 보완적 가치평가 모델이라는 주제로 미국 IPO 시장에 이를 적용하여 시장의 내재적 기대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서론부터 연구 주제 정리, 연구 방법, 그리고 결과, 결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배경입니다. 보통 기업 가치 평가에 있어서 가장 널리 쓰이는 현금 흐름 할인법 DCF 기법은 기업이 영구히 성장한다고 가정하여 종단 가치를 산출합니다. 하지만 이는 상장 초기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IPO 기업의 역동성을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해당 논문은 보완적 가치평가 모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 모형을 활용하여 현재 시장 가격과 대비되는 기업의 펀더멘탈 지표인 성장률과 할인율을 연결하여 내재적 엑싯 멀티플을 계산해보고 이를 통해 시장이 IPO 기업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해당 멀티플이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연구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교수님의 연구 논문을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논문은 기존 DCF 모형이 가지는 종단가치 가정의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고 여러 가지 수식들을 결합한 새로운 수학적 접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와 매각 시점의 엑싯 밸류가 어떻게 일관성을 연결시킬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존 이론과의 연계성을 검증한 후에 시장 가격과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해서 특정 멀티플을 역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모형에서의 핵심은 현재의 주가가 미래의 현금 흐름뿐만 아니라 미래의 엑싯 밸류에서도 논리적인 정합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파를 평상시의 시장인 1이라는 고정상수가 아니라 시장의 기대를 반영하는 내생 변수로 취급함으로써 밸류에이션의 논리적 완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당 모델에서 주로 사용되는 식인 방정식 3번 함수에서 분모가 0 또는 음수가 나와서 발산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주의를 하면서도 6번 모형인 초기 현재 시점의 PD 밸류와 그 PDT 시점의 PD 밸류를 함께 절대가치와 상대가치 평가 부분을 교차시킴으로써 IPO 시점에서 해당 멀티플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현금 흐름을 모두 반영한 엑싯 밸류의 측면에서 해당 지표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다음은 연구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202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한 IPO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데이터 수집은 오르비스 웹사이트와 다모다란의 산업별 데이터베이스 지표 그리고 해당 기업에 대한 SEC 에드거 사이트에서 S1 보고서들을 위주로 활용하였으며 재무 정보의 정합성 그리고
데이터의 결축치들이 생각보다 많았기 때문에, 또한 스펙 기업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과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들이 부득이하게 조사에서 제외되었으며 최종적으로 해당 기간 총 419개의 기업이 분석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음으로는 논문적 보안 가치 평가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했던 주요 변수와 그리고 해당 통계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초기 가격 배당 비율 PD 비율은 기업의 성장성과 가치 평가 수준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지표입니다. 원래 논문에서는 PD 비율로 D를 배당을 가정해서 배당 성장을 관련된 모형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IPO급의 특성상 배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익이 음수인 경우가 많아서 에비타나 이런 것들이 산출하는 것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PD 비율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응시키기 위해서 가격 변수로는 먼저 주주와 채권자의 가치를 모두 포함하는 엔터프라이즈 밸류를 적용하여, 그리고 D 시점으로는 배당 직전, 상장 직전의 사업연도 확정 매출액을 대응시로 사용해서 EV/1지 비율로 해당 모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표본 기업들의 EV/1지 평균은 평균 25.89배, 중앙값은 20.75배로 나타났습니다. 평균이 중앙값보다 높게 형성된 것은 일부 고성장 기술 기업들이 상장 초기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받는 IPO 시장의 특성이 해당 부분에서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장률입니다. 성장률은 앞서 매출액의 증가 속도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상장 전후의 재무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평균 성장률을 산출하여 적용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에서 앞으로의 성장률에 대한 컨센서스 같은 것도 포함하면 좋았겠지만, 너무 많은 기업들이고 규모가 작은 기업들의 경우 해당 자료를 찾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서 상장 전 3개년 그리고 상장 후에 3개년, 만약에 최근 상장된 기업이라면 후에 3개년 자료는 제외하는 방식으로 연평균 성장률을 산출시켰습니다. 단 초기 상장 기업의 효과로 데이터 왜곡이 조금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상위 5%의 값은 조정 처리하였습니다. 계속 기업 과정에 위배되는 음수 성장률을 기록한 일부 경우가 있었는데, 해당 기업은 비정상적인 수치로 판단될 경우 제외시키거나 0%로 보정하여서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산출된 성장률은 평균은 4.7%, 중앙값은 3.5%로 집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인율입니다. 할인율은 미래의 현금 흐름의 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이자 자본 조달 비용으로 기업 전체 가치인 엔터프라이즈 밸류에 대응시키기 위해서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을 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자기 자본 비용은 CAPM 모형을 기반으로 산출하되, IPO급의 특유의 높은 정보 비대칭성, 낮은 유동성, 소형주주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WACC의 2%의 추가 위험 프리미엄을 가산한 기업들도 존재합니다. 이는 분석 기간에 저금리 기준으로 인해 WACC가 과소 추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벤처 투자의 요구 수익률을 현실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표나 오르비스에서 부채나 자본의 비율을 분석해서 자본 부채 비율을 개별 기업별로 구했고, 해당 자료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모다란 데이터베이스에서 산업평균 비용을 사용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사용된 미국 제10년물이라든지 이런 데이터 지표들도 IPO가 시작된 해당 연월에 맞는 데이터로 집계를 했고, 모든 조정된 할인율을 적용한 결과 표본 기업의 평균 WACC는 7.98%, 중앙값은 7.73%로 집계되었습니다. 투자기간인 T와 엑시트 멀티플 계수를 표현하는 알파는 모형의 특성을 결정하게 되는 변수입니다. 투자기간 T는 논문과 같이 일반적인 형태에 따라서 5년으로 설정하였고, 알파는 초기 시점 대비 엑시 시점의 멀티플 비율로 정의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거의 효율적 시장에서는 1로 정의된다고 했으나, 내생적 알파를 찾아보기 위해서 시장의 기대를 반영하는 내생 변수로 저는 취급을 했습니다. 실제 관측된 시장 가격과 상기된 펀더멘털 변수들을 대입해서 역산한 결과 내재적 알파의 중앙값은 0.87로 소출되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IPO 기업들에 대해 상장 후 5년이 경과하면 현재 멀티플 비율의 약 87% 수준으로 밸류에이션이 형성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해당 중앙값이 0.87로 산정된 이유로는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부 기업들은 더 높은 멀티플을 부여받을 수도 있었으나 상장 초기의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 특히 헬스케어나 바이오 측면의 기업들도 함께 집계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총 419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USSIC 코드를 기반으로 표본 내 기업 수가 충분하고 비교 가능성이 높은 주요 11개 섹터로 재분류시켰습니다. 주요 산업군은 정보기술산업, 헬스케어, 금융, 임의소비재, 산업재 등 11개 산업으로 나눠져 있고 각 산업별 고유한 성장성과 위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본 연구는 엑시트 멀티플을 1이라고 부여하지 않는 대신 관측된 시장 가격이 효율적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만족시키는 내재적 알파를 역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주가가 내포하고 있는 시장의 기대를 정량하기 위함이었는데 해당 과정에서 논문에서 진행했던 반복 수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습니다. 임의의 PD 초기값에서 시작해서 점화식을 반복 적용함으로써 초기값과 무관하게 유일한 해로 수렴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도출된 이론적 가격과 실제 시장 가격 간의 괴리를 분석하여 알파 가정의 한계와 내재적 알파 추정의 필요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산출된 내재적 알파를 종속 변수로 하고 기업의 펀더멘털 지표들을 독립 변수로 하는 다중 회귀 분석 또한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의 엑시트 기대가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펀더멘털 요인이 미치는 영향, 산업별 차별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 및 논의입니다. 먼저 분석 결과 표본 기업들의 초기 밸류에이션은 20.75배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87% 수준의 멀티플이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전체 표본의 대다수의 기업에서 현재의 주가가 미래의 현금 흐름과 합리적인 엑시트 가치 합으로 설명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바이오 섹터에서 지표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지 의문수가 알파로 관측된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현재의 매출 규모 대비 기업 가치가 과도하게 형성되어 있어 미래의 성장성을 감안하더라도 전통적인 매출 기반 밸류에이션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태이거나 재무적이지 않은 비재무적 요인이 현재의 멀티플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업별 내재적 알파의 평균값입니다. 시장은 산업의 성장 주기와 특성에 맞춰 미래 엑시트 가치를 차별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IT 섹터의 경우 알파값이 1.45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장이 해당 산업의 플랫폼 효과와 이익 레버리지 잠재력을 신뢰하고 있으며 기술 기업의 고성장이 투자 종료 시점에도 지속됨에 따라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I로 대표되는 IT 기술이 현재 IPO 시장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도 높은 멀티플을 부여받는 것을 보면 이 분석이 나름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원자재나 헬스케어, 에너지 산업의 경우 알파가 1 주변으로 도출되고 있는데 이는 대체적으로 산업의 멀티플이 지속될 것이지만 특정 기업의 경우 가치를 높거나 낮게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산업의 경우에는 산업의 특성보다는 해당 기업이 얼마나 견조한 펀더멘털을 갖고 있고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가를 투자자들이 분석해서 밸류에이션이 부여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임의 소비재나 산업재, 필수 소비재의 경우 산업의 밸류에이션 축소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산업의 경우 성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해당 밸류에이션이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업의 펀더멘털 요인 중 어떤 요인이 시장의 엑시트 멀티플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해 보고자 했습니다. 분석 결과 알파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원인은 성장률이 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현재 고성장하는 기업일수록 시장은 미래의 엑시트 시점에도 더 높은 멀티플을 적용한다는 성장 프리미엄이 이를 지지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IPO 기업의 현재 높은 성장세를 일시적 현상이 아닌 미래의 기업 가치를 방어하는 핵심 기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할인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으로 나타났는데 IPO 시장의 특성상 투자자들이 리스크보다는 성장 잠재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특성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보완적 가치평가 오형을 활용하여 10년간의 밸류에이션 적정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했습니다. IPO 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영구적 고성장이라는 비현실적인 낙관론보다는 멀티플 조정이라는 합리적 기대에 기반하여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성장률이 높은 산업과 기업일수록 미래 엑시트 멀티플에 대한 기대치도 높게 형성되었음을 통계적으로 규명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객관성을 위해 과거 실현된 매출액 성장률을 사용하고 이상치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미래의 급격한 성장 변화를 완벽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어 향후 연구에서는 애널리시스 컨센서스를 결합한 성장률을 적용한다면 보다 정교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평균 회수 기간인 5년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였으나 산업별로 성숙기에 도달하는 시간은 상이할 수 있기에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보완이 가능한 부분이며 향후 한국이나 신흥국의 IPO 시장에서도 해당 비교 연구가 수행된다면 모형의 일반화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후리스크와 ROA의 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을 진행한 펀트랩 조서연입니다. 저는 국내 상장사의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텍스트 마이닝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렇게 목차입니다. 먼저 연구 배경과 목적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폭염, 홍수 같은 기후재난이 잦아지고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과 탈탄소 규제가 강화되며 기업 입장에서 기후 리스크는 단순히 이미지 문제가 아니라 실제 재무 성과와 직결되는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때 기후 리스크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네, 기후 리스크의 개념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급성 리스크입니다. 급성 리스크는 폭염, 홍수, 태풍처럼 짧은 기간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입니다. 만성 리스크는 기온 상승, 해수면 상승처럼 서서히 진행되는 장기적 기후변화입니다. 그리고 전환 리스크는 탄소 규제, 에너지 강화, 에너지 전환, 수요 구조 변화처럼 저탄소 경제로 전환되면서 생기는 리스크입니다. 이 세 가지 리스크로 매출 감소, 비용 증가, 자산 손상, 자본 조달 등의 변화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기업의 ROA나 기업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 리스크를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고 보고서의 공시를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전략과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성, 만성, 전환 리스크를 구분해 이해하고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와 같은 공시 자료를 통해 그 인식 수준을 계량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기후 리스크와 기업 성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우선 연구 진행 방법인 첫 번째 방법인 데이터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상장사가 발간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대상으로 기업명, 공시연도, 보고서 URL을 정리한 메타데이터 엑셀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윈도우스 CMD 환경에서 파이썬 스크립트를 이용해 텍스트 수집과 키워드 개수를 자동화했습니다. 작업 폴더를 비즈랩으로 설정하고 파이 버전으로 파이썬 파일을 만든 뒤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고 여기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CMD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여 추출된 결과를 ESG 아웃풋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우선 엑셀 파일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파일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고요.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파일이 제가 추출한 파일입니다. 사실 이거 말고 그 이전 단계가 있는데 그 오류 때문에 오류를 수정한 최종 파일인데 일단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700개 행가량 있습니다. 그럼 다시 발표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CMD 실행이 끝나고 ESG 아웃풋에 생성한 엑셀 파일을 불러와서 엑셀에서 1차 통계 요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단위는 기업 연도였고 이를 기준으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연도별, 업종별, 시장별로 나누어서 급성 만성 전환 리스크의 단어 빈도와 평균의 합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표본에서 값이 0이 대부분이지, 뭐 일부 기업에만 값이 물려 있는지, 뭐 이런 걸 확인을 하여 오류가 없는지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재분석을 진행을 했는데 그건 추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 데이터 수집입니다. 우선 여기 있는 이 내용으로 변수 설정을 하였고요. 재무 성과를 수집하기 위해 추측하기 위해서는 재무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2016년부터 2022년, 그 앞서 2024년까지라고 언급을 했는데 사실상 파일에는 거의 2022년까지의 자료만 존재하였기 때문에 일단 2022년 자료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 학술 DB에 있는 밸류 서치 파일에서 내려받았고요. 이 조회 기간을 동일하게,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전체에 대한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 당기 순이익, 그리고 총자본 순이익률 이렇게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하였습니다. 이 역시도 확대를 하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무 데이터에서 분석에 필요한 파생 분수를 추가로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보고된 ROA 외에 당기 순이익을 자산 총계로 나눈 계산식 ROA를 정의를 하였고요. 재무 구조와 규모를 통제하기 위해 부채 총계를 자산 총계로 나눈 부채 비율, 그리고 자산 총계의 자연 로그를 취한 규모 변수를 생성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독립 변수, 종속 변수, 통제 변수를 총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기 나왔듯이 독립 변수는 급성 빈도, 만성 빈도, 전환 빈도와 같은 기후 리스크, 그리고 정속 변수는 앞서 연구 목적이었던 기업 ROA, 그리고 통제 변수는 이렇게 총 5가지를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엑셀 파일을 병합을 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거의 급성, 만성, 전환 리스크 빈도가 모든 행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오류가 발생하였고 주 원인은 기업명, 연도, 그리고 종목명, 복합열 이름의 불일치, 주 표시가 있는지 없는지 등에 따라서 다르게 좀 오류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일을 해서 최종 데이터셋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게 최종 데이터셋이고요. 연도별로 잘 있고 총 거의 700개의 행이 있고 여기에서 원래는 거의 600개가량의 행이 있었는데 불필요한 변수 등을 삭제를 하고 중복되는 걸 삭제를 해서 총 약 500행 정도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분석은 R과 RStudio 환경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연도별 평균 추이입니다. 서머라이즈 함수 등을 이용해 연도별로 ROA, 급성, 만성, 전환 빈도를 평균으로 계산한 뒤 다양한 함수들을 활용해 선 그래프로 표현하였습니다. 그 결과 급성, 만성, 전환 리스크 단어 빈도의 절대 수준은 연도 전체에 걸쳐 낮지만 일부 연도에서 만성이나 전환 관련 데이터가 조금씩 증가하는 패턴이 관찰되었습니다. ROA 역시 연도별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 거시 경제 상황, 경기 국면, 공시 관행 변화 등 연도별 공통 요인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후속 회귀 분석에는 연도 변수를 팩터로 포함을 하여 연도 고정 효과로 반영하였습니다. 네, 이제 상관 분석입니다. ROA, 급성, 만성, 전환 빈도, 규모, 부채 비율을 뽑아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함수를 피어슨 함수를 사용을 해서 피어슨 상관관계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결과를 정리하자면 ROA와 규모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기업 규모가 클수록 ROA가 높은 경향이 있었고 ROA와 부채 비율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낮아지는 방향이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ROA와 급성, 만성, 전환 리스크 단어 빈도의 단어 상관계수는 전반적으로 크지 않았고 특히 급성과 전환의 경우 상관계수의 크기와 방향이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상관 분석은 다른 요인을 통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 관계만 보여지기 때문에 기후 리스크 단어 빈도와 ROA는 이후 회귀 분석에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연도 고정 효과, 앞서 언급했던 연도 고정 효과를 포함한 OLS 회귀 분석입니다. 여기서 종속 변수 ROA, 그리고 설명 변수 급성, 만성, 전환, 통제 변수는 규모와 부채 비율, 추가적으로 팩터 연도를 포함해 연도 고정 효과를 부여를 해서 이런 모형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성 리스크의 단어 빈도입니다. 개수는 양이고 일반적인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습니다. 즉, 기온, 해수면 상승 등 장기적인 기후 위험을 보고서에서 상대적으로 더 자주 언급하는 기업일수록 ROA가 높은 경향으로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급성 리스크 관련입니다. 두 변수의 개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사건형 기후재난이나 전환 리스크 공시 정도는 표본과 기관 그리고 ROA 지표 기준으로 보았을 때 수익성과 뚜렷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통제 변수입니다. 규모와 부채 비율과 관련해서는 규모는 ROA에 대해 유의한 정의계수를 보였습니다. 정의계수를 보여 기업 규모가 클수록 수익성이 높은 전형적인 규모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부채 비율은 유의한 부의계수를 보여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ROA가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R제곱은 대략 0.16 수준으로 포함한 설명 변수들이 ROA 변동의 일정 부분을 설명하지만 그 외에도 산업구조, 경쟁 상황, 개별 전략 등 다른 요인들이 여전히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연도 고정효과, 재무구조를 통제한 상황에서도 만성 기후 리스크 관련 단어 빈도만 ROA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고 급성과 전환 리스크 단어 빈도는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과 시사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결과 요약입니다. 만성 기후 리스크 관련 단어 빈도가 높을수록 ROA가 유의하기 높은 경향, 그리고 급성 전환 단어 빈도는 ROA와 유의하지 않고 규모는 양의 방향, 그리고 부채는 부의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기본적인 재무 패턴도 함께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후 리스크 단어 빈도는 전반적으로 값이 낮고 0이 많은 희소한 분포였고 일부 기업에 값이 집중되어 있어 기후 리스크 공시 수준이 기업 간 편차가 크고 아직 충분히 보편화되지 않았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시사점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폭염, 홍수 같은 급성 이벤트만 간단히 언급하는 수준을 넘어서 기온, 해수면 상승 등 장기적인 기후 리스크를 전략과 리스크 관리 체계 속에서 꾸준히 다룬 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공시제도 측면에서는 급성, 만성, 전환 리스크를 구분해서 설명하도록 유지하였고
장기 리스크가 재무제표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투자자와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입니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기후리스크 지표는 단어 빈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물리적 리스크 노출이나 내부 대응 수준을 간접적으로만 반영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업종 특성, 사업 포트폴리오, 지배구조 등 다양한 요인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처음에는 산업이나 기업 규모 수준으로 나누려고 했는데 너무 수많은 기업의 거의 466개의 행이 추출되어서 이 기반의 연구는 조금 어려웠었고 그래서 진행하지 못하였고 또 기업의 규모가 매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통일성을 부각하기 힘들어서 그런 연구는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또한 기후리스크 결과를 인과관계라기보다는 기후리스크 공시 수준과 수익성 간의 통계적 연관성 정도로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네. 향후에는 이런 업종 규모별 기업 규모별 관련한 연구 분석도 진행하게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후리스크와 어뢰의 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 여기까지 보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퀀트랩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 유서진입니다. 비즈니스 프로젝트 학기제 최종 보고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사전학습 언어 모델을 통한 한국 뉴스 기사 감성 분석, 코스피 코스닥 시장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연구 진행했습니다. 본 연구는 사전학습된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한국 주식시장의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에 대한 감성 분석 효과를 조사합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거시적 시장 흐름에 영향을 크게 받는 코스피 시장과 높은 변동성과 개별 기업 이벤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코스닥 시장의 차이를 전제로 개별 시장 특성을 고려한 사전학습 언어 모델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몇 년간 감성 분석은 금융시장 예측 분야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뉴스 기사, 소셜미디어 및 기타 텍스트 자료를 분석하여 시장 감성을 파악하는 능력은 주식 가격 변동을 예측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효과적인 도구로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연구에서는 산업군이나 시장 세그먼트를 좁히지 않고 광범위한 종목을 대상으로 했으며 특정 시장이나 개별 이벤트에 민감한 시장 특성까지 고려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선정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 두 시장 간 감성 분석 성능 차이를 관찰하기 위해 각 시장에서 10개씩 총 20개 제약 산업 종목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산업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보기술, 반도체, 2차 전지 등 다양한 후보가 존재했으나 최종적으로 제약 산업을 선택했습니다. 제약 산업은 임상시험 결과, 규제 승인 거절, 기술 이전, 신약 발표 등 단일 이벤트가 주가 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감성 분석 결과가 실제 시장 반응으로 이어지는 강도가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적합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수집입니다. 뉴스 기사 데이터는 네이버 증권의 개별 종목 뉴스 페이지를 대상으로 크롤링하여 수집하였습니다. 2025년 3월 18일부터 2025년 9월 26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수집하였으며 총 6,298개의 기사가 확보되었습니다. 한편 모델 파인튜닝에 활용되는 두 대표 종목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9월 26일까지의 기사를 수집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델 선정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3가지 접근법에 기반한 모델들을 비교하였습니다. 첫째, 바트 모델의 코바트와 KR 핀바트입니다. 두 번째는 메타의 라마 모델입니다. 라마 3.2 1B 모델과 라마 3.1 8B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비교 기준, 즉 베이스라인으로 전통적인 사전 기반 감성 분석 방식을 포함합니다. 모델 학습입니다.
모델 학습 단계에서는 모든 사전 학습 언어 모델에 대해 로라 기법을 적용하여 파인 튜닝을 수행했습니다. 로라는 기존의 전체 파라미터를 미세 조정하는 방식과 달리 특정 가중치 행렬을 저랭크 형태로 분해하여 추가 학습을 하는 방식으로 연산 비용과 GPU 메모리 사용량을 크게 줄이면서도 높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분석하기 위한 모델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뉴스 기사로 학습되었으며 코스닥 시장 분석 모델은 펩트론 뉴스 기사로 동일한 방식으로 학습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총 8개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모든 모델은 동일한 감성 라벨링 체계를 따르며 각 기사의 감성값은 발표일 기준 3일 초과 수익률이 양수일 경우는 1, 음수일 경우 0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3일 초과 수익률은 특정 기사 공개 이후 3일의 거래일 동안 개별 종목의 누적 수익률이 시장 전체 수익률 대비 어느 정도 초과 성과를 내었는지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이는 단순히 종목의 절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식보다 해당 기업 주가가 동일 기간 동안의 시장 평균 변동성을 초과하여 움직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정교한 이벤트 기반 분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3일 초과 수익률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바트 결과 코바트 모델은 코스피 종목보다 코스닥 종목에서 애큐레시, 리콜, F1 스코어 모두 더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표 1과 표 2입니다. 마찬가지로 KR 핀바트 모델 또한 모든 주요 지표에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높은 성능을 기록하였습니다. 표 3과 표 4입니다. 두 모델 모두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는 점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바트 기반 모델이 코스닥의 구조적 특성과 더 잘 호응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라마 결과입니다. 표 5와 표 6을 비교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마 3.2 1B 모델은 코스닥 종목보다 코스피 종목에서 모든 성능 지표에서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라마 3.1 8B 모델 역시 코스닥보다 코스피 모델이 더 높은 성능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파라미터 규모가 큰 8B 모델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재현되었다는 점은 단순한 데이터 우연이 아니라 LLM 계열 모델이 구조적으로 코스피 시장의 뉴스 가격 상관 구조를 더 잘 반영한다는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결과적으로 라마 기반 대형 언어 모델은 바트 계열과 반대로 코스닥보다 코스피 시장에서 더 높은 감성 분류 성능을 보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전통적인 금융 단어 사전 결과입니다. 표 9와 표 10을 기반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금융 단어 사전 기반 감성 분석 방식은 코스피보다 코스닥 종목에서 더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이러한 단어 사전 기반 감성 분석 방식이 단어 기반의 직접적인 긍정 부정 신호에 의존한다는 구조적 특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변동성이 크고 개별 이벤트 중심으로 움직이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뉴스 기사에 감정적으로 명확한 단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입니다. 실험 결과는 시장 구조에 따라 서로 다른 최적 모델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즉, 감성 분석 모델의 예측 성능은 단순히 모델 크기나 사전 학습량이 아니라 시장 변동성, 이벤트 민감도, 텍스트의 활용적 구조와 같은 시장 특성에 의해 달라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바트 모델에서는 코스닥 시장을 더 잘 예측하고 라마 모델은 코스피 시장을 더 잘 예측하는데요. 이 결과의 차이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바트와 라마의 성능 차이는 두 모델의 언어 처리 방식과 구조적 특성이 각 시장의 뉴스 특성과 다르게 상호작용한 결과입니다. 바트는 인코더 기반 모델로서 토큰 단위의 정확한 의미 그리고 문법 단서를 잘 잡아냅니다.
코스닥 제약 산업은 임상 결과, 규제 이슈, 기술 이전 등 단일 이벤트 중심 뉴스가 많고 감정적 단어 사용이 직관적입니다. 따라서 바트는 긍정, 부정 키워드가 분명히 포함된 뉴스에서 더 높은 예측력을 보이며 이러한 시장의 뉴스 수익률 구조와 적합성이 높습니다. 라마는 디코더 기반 LLM으로 문장 전체의 구조적 흐름, 맥락, 서술적 의미를 통합적으로 파악합니다. 코스피 뉴스는 기업 규모가 크고 글로벌 거시경제 변수 관련 서술이 많습니다. 즉, 모델 구조가 시장 구조와 어떤 방식으로 텍스트를 해석하는가에 따라 성능이 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입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닙니다. 파인튜닝에 사용된 데이터셋의 규모가 충분히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펩트론 두 종목을 기반으로 학습을 수행했는데 이는 시장 전체의 특성을 완전히 대표하기에는 제한적입니다. 둘째, 크롤링된 데이터의 수집 기간이 시간적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제한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9월 26일까지의 기간에 한정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기간을 연장하거나 더 다양한 상황이 예를 들면 금리 변동, 지정학적 이슈, 환율 충격 등이 포함된 데이터를 확보한다면 더 강건한 실험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감성 라벨을 상승과 하락의 이진 분류로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뉴스의 중립 감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실제 금융 뉴스의 상당수는 중립적이고 시장 반응은 비선형적일 수 있기에 중립 클래스를 포함한 3분류 모델을 적용한다면 감성 분석의 정밀도가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향후 연구 방향입니다. 본 모델은 모델 성능 평가에 멈추었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파인튜닝된 모델을 기반으로 롱숏 포트폴리오 전략을 구성하여 실제 초과 수익률을 평가하는 실증 연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퀀트랩 소속 경영학부 김재원입니다. 저는 리스크 정량화와 M3 포지션 사이징을 위한 계층적 어텐션 HAQR 연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본 연구는 금융 머신러닝에서 널리 쓰이는 메탈 라벨링 기법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규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딥러닝 아키텍처인 Hierarchy Attention Quantile Regression, 즉 HAQR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본 연구의 핵심 기반인 메탈 라벨링에 대해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시장은 신호대 잡음비가 매우 낮아 단일 모델로 모든 것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로페즈 대 프라도는 의사결정을 방향과 확신으로 분리하는 이원화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1차 모델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기회를 포착해 매수 매도 신호를 생성합니다. 민감도, 리콜이 높지만 가짜 신호도 많습니다. 2차 모델과 같은 경우에는 1차 모델에서 내보낸 신호의 승률을 재평가하여 최종 진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를 통해 정밀도를 높이는 것이 재현율을 희생하고 정밀도를 높이는 것이 메탈 라벨링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저는 기존 메탈 라벨링 연구들에서 한계점, 즉 분류 병목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기존 연구들은 2차 모델을 단순히 거래 성공 그리고 실패를 가리는 이진 분류기로만 설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차원의 시장 데이터가 가진 잠재적 손실의 규모나 변동성의 범위 같은 풍부한 리스크 정보가 단순히 0과 1 사이의 스칼라 확률값으로 압축되면서 소실됩니다. 결과적으로 진입할까 말까는 결정할 수 있어도 그래서 얼마를 베팅해야 하는가 라는 자금 관리의 핵심 질문에 대해 모델은 답을 주지 못합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 데이터 분포, ECDF가 같은 것들을 보고 베팅 크기를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후행적 방식이라 시장이 급변하는 그 순간에는 대응이 늦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 분류가 아닌 수익률의 조건부 분포 전체를 추정하여 소실된 정보를 복원하는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이를 위해 제안하는 모델이 HAQR입니다.
다이어그램을 보시다시피 신호 필터링과 베팅 사이징을 단일 아키텍처로 통합했습니다. 핵심 메커니즘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의미론적 그룹화입니다. 입력 변수를 가격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트렌드 그룹과 거시 환경을 나타내는 마켓 그룹으로 물리적으로 분리합니다. 둘째, 계층적 어텐션입니다. 팩터 레벨에서는 각 그룹 내부에서 개별 변수의 중요도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한 벡터를 가지고 그룹 레벨에선 지금은 개별 추세가 중요한가, 시장 위험 회피가 중요한가를 판단하여 그룹 간 가중치를 동적으로 조절합니다. 여기서 왜 굳이 계층적 구조를 썼는가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금융 데이터 특유의 정보 비일관성 때문입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개별 종목 차트는 매수 신호를 보내지만 거시 지표는 폭락을 예고하는 등 정보가 상충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를 단일 레이어로 처리하면 모델은 상충되는 신호 사이에서 혼란을 겪거나 노이즈에 과적합됩니다. HAQR은 그룹 레벨 어텐션을 통해 상충 상황에서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의 가중치를 둠으로써 강건성을 확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출되는 어텐션 가중치는 단순한 예측 도구를 넘어 왜 지금 1차 전략이 실패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전략 진단 도구로서의 가치 역시 가집니다. 최종 출력단에서는 넌크러싱 퀀탈 헤드를 통해 수익률의 하위 5%, 50%, 상위 95% 분위수를 동시에 예측하며 핀볼 손실을 목적 함수로 학습하여 꼬리 리스크를 직접 정량합니다. 검증을 위해 실제 데이터 대신 AR3 기반의 이중 국면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생성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로페즈 데 프라도가 지적했듯 노이즈가 극심한 실제 데이터보다는 통제된 환경에서 모델 아키텍처의 작동 원리를 검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는 안정적인 상승장과 변동성이 큰 하락장을 어, 이제 확률적으로 전환되도록 설계하여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했습니다. 지금부터 핵심적인 검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타 모델인 보정된 라이트 GBM과의 비교입니다. 예측 정확도 측면에서는 HAQR의 핀볼 로스가 0.0032로 LGBM 대비 7.4% 낮았습니다. 이는 꼬리 리스크의 예측력이 더 뛰어남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성과에서는요, 100회 시뮬레이션 결과 HAQR 전략의 샤프 비율이 5.28를 기록해 LGBM 대비 4배 이상의 자본 효율성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HAQR이 수익을 많이 내서가 아니라 손실을 보지 않아서 달성한 수치입니다. HAQR은 리스크가 높은 구간에서 베팅 사이징을 0에 수렴시키기 때문입니다. 둘째, 시계열 파운데이션 모델인 레그 라마와의 비교입니다. 흥미롭게도 거대 모델인 레그 라마의 로스는 0.0038로 가장 저조했습니다. 이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시계열의 연속성을 가정하기 때문에 급격한 국면 전환 발생 시 과거 추세의 관성으로 인해 예측 지연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HAQR은 계층적 어텐션을 통해 구조적 변화를 즉각 포착했습니다. 이는 도메인 특화 아키텍처의 필요성을 증명합니다. 모델이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불확실성 정량화 능력을 검증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HAQR은 평소 별도의 이제 사후 보정 없이도 실제 수익률을 잘 커버하고 있습니다. 수치로 보면 목표 커버리지 90%에 대해 91.48%의 적중률을 기록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구간의 너비인데요. HAQR의 구간 너비는 0.0541로 사후 보정 기법인 CQR보다 더 좁습니다. 즉, 더 좁고 예리한 구간으로 더 정확하게 맞췄다라는 뜻이며 이는 모델이 불확실성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추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모델의 설명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F 피델리티 검증 방식을 프레임워크를 적용했습니다. 결과 그래프에서 이제 빨간색 곡선인 MORF 곡선이 이제 중요한 정보부터 삭제하는 이제 빨간 곡선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모델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변수를 제거했을 때 성능이 크게 나빠진다는 뜻으로 모델의 어텐션 가중치가 실제 예측에 유의미하게 기여하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여기서 HAQR과의 기존 방식 간의 차이 역시 드러나는데 기존 MSE 방식이나 선행 연구의 방식은 과거 변동성의 의존에 뒷북을 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반면 HAQR은 현재의 입력 데이터에 기반한 조건부 분포를 예측합니다. 즉, 시장의 변화는 그 순간 예측 분포의 폭을 넓혀 선제적으로 포지션을 줄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이나믹 사이징이며 급락장에서 계좌를 방어하는 핵심 논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단순 MSE 회귀나 퀀타일 회귀를 비교했을 때 누적 수익률 그래프에서 HAQR이 월등히 우수했습니다. 이는 MSE 모델이 과거 변동성에 의존해 레깅하는 반면 HAQR은 예측된 분포의 폭을 기반으로 내재적 포지션 사이징을 수행하여 위험 구간에서 선제적으로 노출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메탈 라벨링의 분류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계층적 어텐션과 퀀타일 회귀를 결합한 HAQR을 제안했습니다. HAQR은 단순한 진입 청산 결정을 넘어 리스크를 정량화하고 이를 최적의 포지션 사이징으로 연결함으로써 소타 모델 대비 압도적인 샤프 지수 개선을 이뤄냈습니다. 또한 불확실성 정량화와 XAI 검증을 통해 이 성과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모델의 리스크 인지 능력에 기반함을 입증했습니다. 본 연구는 통제된 환경에서의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으며 향후에는 S&P 500과 같은 실제 복잡계 시장 데이터에 적용하여 부록으로 외적 타당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콘트랩 강은서입니다. 저는 에바와 리바 지표를 활용한 롱숏 전략과 초과적인 알파 검증 연구를 진행했고, 이 영상에서는 연구 배경, 방법론, 실증 결과, 그리고 결론 및 향후에 할 수 있는 과제까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강 에럴 2024년 논문에서 제시된 에바 기반 롱숏 전략을 한국 시장에서 재현하고 더 나아가 기업의 장기적 가치 창출 구조를 평가하는 리바 지표를 활용해 확장 모델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에바는 자본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 이익 지표이며 리바는 그 가치 창출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지, 즉 구조적 기반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데이터는 데이터 가이드의 코스피 상장사를 기반으로 금융업 데이터와 마이크로캡 데이터를 제외하고 에바 리바 기반 포트 구성 및 카하트 4팩터 회귀를 수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에바와 리바 기반 롱숏 전략 모두 의미 있는 알파를 보였고, 특히 저품질 기업을 숏하는 효과가 알파의 주요 원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동안 기업 분석에서 PER, PBR, ROE 같은 전통적 회계 지표가 널리 사용되어 왔지만 이 지표들은 자본 비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적 부가가치인 에바가 대안으로 제시하였고, 실제로 이 논문에서는 한국 시장에서도 에바 기반 롱숏 전략이 의미 있는 알파를 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에바는 현재 시점의 성과만 반영할 뿐 기업이 앞으로 계속 밸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즉 지속 가능성을 측정하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리바, 롱텀 인베스터 밸류 어프로프리에이션인데요. 리바는 에바의 시계열 지속성을 기반으로 장기적 가치 창출 능력을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에바의 전략의 국내 재현성 검증, 리바 확장을 통한 장기 가치 기반 알파 설명 여부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모두 FN 가이드의 데이터 가이드에서 수집하였으며
분석 기간은 1992년 7월 1일부터 2025년 7월까지 진행했습니다. 이 데이터 정제 과정은 논문과 동일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금융업을 제거하였습니다. 로익과 WACC 구조가 제조업과 달라서 에바 비교가 불가했기 때문이었고요. 마이크로캡 주식을 제외했는데 매 월말 시총 하위 1%를 제거하였습니다. 이는 미시구조 왜곡을 최소화하고 전략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추가적으로 변수가 정의된 것을 말씀드리면 에바놈은 정교화된 에바로 에바를 토탈 에셋으로 총자산으로 나눈 변수를 의미하고 리바놈 또는 리바 나누기 MC는 리바를 규모 효과 제거 후 정교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보조 지표로 MV, VM, ROE 등이 있고 팩터 회귀는 시장 요인 MKT, SMB, HML, 모멘텀 UMD 데이터까지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연구 절차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에바와 리바 지표를 산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6월 재무 데이터를 기준으로 정렬하였고 에바 놈 또는 리바 놈 기준 5분의 1로 등분하였고 동일 가중 수익률을 계산하고 일부 강건성 검정용으로 시총 가중도 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롱숏 전략을 사용해서 P1부터 P5까지 포트를 나눈 뒤에 고 에바를 롱 포지션을 잡고 낮은 에바에서는 숏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제로 코스트 형태이기 때문에 지표 자체의 순수한 알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하트사 팩터 모형 회귀입니다. 알파가 유의한 양이면 에바 또는 리바가 시장과 기존 팩터로 설명되지 않는 순수한 초과 수익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추가적인 강건성 실험도 있었습니다. 실증 분석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에바와 리바 전략의 실증 결과를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테이블 1에서는 기술 통계 테이블인데요. 에바 놈과 리바 놈 모두 분위가 올라갈수록 평균값이 증가합니다. 최상위의 변동성이 더 낮은 경향이 있고 고품질 기업이 더 안정적인 구조를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바 기반 카하트 회귀는 테이블 2에서 3으로 해당하는 것으로 P1은 음의 알파, P5는 양의 유의한 알파를 보입니다. 이것은 롱숏 전략에서도 안정적 양의 알파를 나타낼 수 있고 시장의 양의 로딩, SMB는 음인 것을 보아 대형주 비중이 높습니다. HML과 UMD는 통제 후에도 알파가 유지되기 때문에 에바는 독립적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바에 기반한 카하트 회귀에서는 리바의 P5의 알파가 에바보다 더 강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조한 리바 기업의 성과가 장기간에 매우 부진하고 이는 저품질 회피 효과가 알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 구조 기반 지표가 에바보다 더 강력한 신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테이블 7에서는 소형주 그룹에서 에바와 리바 신호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고 그러나 S&B 통제 후에도 알파가 유지되어 신호 자체가 의미 있다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시장 동일 가중과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가중치를 비교하면 동일 가중에서 알파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고 하지만 시가총액에서도 양의 알파가 유지된 것을 보아 전략이 특정 가중 방식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생성한 테이블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에바 테이블과 다르게 리바 테이블의 요약은 리바 테이블 1은 리바 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고 리바 테이블 3는 리바 롱숏 회귀, 리바 테이블 5부터 7은 동일가중 극단값 더블 소프트였고 똑같은 구조인데 리바로만 바뀐 것이고 데이터 제약 때문에 테이블 2 같은 경우에서는 유의성이 낮았고 표본수가 부족되어 테이블이 잘 뽑히지 않았다는 단점이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생성된 테이블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바 기준 먼저 보여드리면 에바 놈의 기술 통계 테이블, 에바 2의 동일 가중 포트폴리오 카하트 회귀 테이블, 롱숏 카하트 회귀 결과 테이블, 아까 이퀄 웨이트 포트 기술 통계 테이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4팩터 회귀 테이블이고 똑같은 방식으로 리바입니다. 이제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바 기반 롱숏은 한국 시장에서도 논문과 동일하게 의미 있는 초과 수익이 재현되었습니다. 리바 기반 롱숏은 장기적 가치 창출 기반의 구조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에바보다 더 강한 신호를 보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두 지표는 서로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에바는 단기 경제적 성과, 리바는 장기 지속성 및 구조적 기반, 즉 두 지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더 강력한 알파 창출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계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바 놈 계산을 위한 총자산 매칭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또한 리바 표본이 짧아 회귀 통계 유의성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이로 인해 테이블 2의 정확한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한국 시장 전체 데이터의 시계열 길이가 제한적이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리바 놈의 정식 구축, 이것은 총자산 매칭의 개선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기간을 길게 잡아서 확보하고 리바와 기존 팩터의 보완 대체 관계를 분석하는 이 세 가지를 보완해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에바와 리바에 기반한 롱숏 전략 연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